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창궐하기 시작했는데 벌써 7년이 됐고, 어느 사이에 코로나는 다 해결되고 문제가 없는 줄 알았더니 다시 또 고개를 들고 나타나는 것 같아서 우리가 7주기, 7차까지 진행을 해온 것이 상당히 연륜이 쌓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면서 또 이 분야가 더욱더 크게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오시안의 백ham석 부장님이 조선업의 역사 이야기를 해 주신다니까, 조선업 전체로 보면 그 세계의 조선 때도 화려한 역사가 있겠지만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조선이 굉장히 중요한 그 이벤트였었고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기록에 남아 있는 걸 보면 고려 시대에는 그 해운업이 주 산업이었고, 고려 시대에 조선 기술이 뛰어나 가지고 몽골이 일본 원정을 하는데 고려 조선 기술의 원조를 받아서 그 배를 만들어서 건너갔고, 불행하게 그 태풍을 만났는데 원나라 사람들이 만든 배는 거의 다 부서졌지만 고려 사람들이 만든 배는 거의 파손되지 않았다는 그런 기록을 본다면 우리의 조선 역사가 그때부터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두 번째 또 우리가 그런 국난을 겪었던 임진난 때도 우리가 승기를 잡고 승리한 전쟁으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이 이순신 장군이 이끌었던 그 해군력 때문에 그랬는데, 해군력의 본체가 바로 그런 조선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판옥선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도 원활하고 또 추격도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조선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그 외의 그 침입을 원활하게 막아낼 수 있었는데, 이미 우리가 이 두 번의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조선 강국이 될 수 있는 백그라운드를 잘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 조선업이 또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의 불빛을 던져주고 있어서 다 같이 조선업 발전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백ham석 부장님이 말씀을 하실 거로 생각하고, 오늘 강의가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나라 조선을 비롯해서 근대 조선의 역사까지를 둘러본다는 그런 뜻으로 볼 때 굉장히 의의가 큰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필수 박사님께서 그 두 가지 이벤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고려시대 이제 몽골이 일본을 쳐들어갈 때 고려 사람들이 만든 배는 하나도 파손되지 않았다는 점하고, 임진왜란도 조선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다. 우리는 많은 좋은 조선의 DNA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사적인 사실 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원수 자장께 또 말씀을 청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 말씀 잘 들립니까? 네, 잘 네네. 들립니다. 예, 오늘 이제 우리가 20년에 시작을 해서 이제 6년 차를 맞으면서 7라운드를 오늘 이제 시작을 하는 게 굉장히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조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IMO 2050에 맞춰 가지고 선박의 패러다임이 친환경 선박으로, 그다음에 자율운항 선박으로 이렇게 패러다임이 전환됐다. 그래서 초격차 기술로 우리가 시장을 리드해 간다 하는 중심의 아주 최근에 첨단 강의를 많이 들었는데, 오늘은 우리 후배이신 하나오션의 백창섭 부장님께서 조선의 역사를 또 이렇게 강의를 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시적절하게
지금 현재의 세계의 이제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최첨단만 잘한다고 해서 시장을 장악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물론 최첨단의 기술을 가지고 문명을 개척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지만 또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기술을 가지고 굉장히 대중화되어 있는 그런 시장도 또한 장악을 해서 마켓 쉐어를 유지해 가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의 이제 상선대 협력이라든지 그다음에 해군 함정 쪽에 또 프로젝트성 중심의 협력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가 지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꼭 최첨단 기술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레퍼런스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실적을 갖고 있고 이런 거를 중심으로 기술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오늘 그 귀중한 그 역사와 함께 조선의 역사를 한번 좀 반추해 보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7라운드의 첫 강의로서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같이 한번 경청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7라운드를 시작하면서 최근에 시사성이 있는 조선의 역사를 이렇게 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 안가은 대표님 계시나요? 예, 안가은 대표님 안 계시면 유창근 사장님 아까 계셨는데 유 사장님, 유창근 사장님, 아 그러면 우리 저 두 분 부대표님 말씀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민 부대표님, 어, 예, 예, 말씀 좀 안녕하십니까. 부탁드립니다. 예, 저 김현빈입니다. 예, 제가 오늘 저 페이스북에, 아니, 우리 단톡방에 이제 글을 올렸는데요. 오늘은 굉장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제 바다의 날이 30회를 맞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제가 거기서 의미를 찾는 것은 이 바다의 날 행사가 서울에 있는 그 세비섬에서 열렸다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그 세비섬이라는 그 부유식 구조물을 위해서 행사를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공무원 재직 시부터 부유식 구조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부산항 남항 방파제를 파제제를 부유식으로 건설하자는 그 건의를 드렸었는데요. 이것은 그 해양과학기술과 해양정책이 그 융합된 그런 어제 바다의 날 행사였다고 저는 그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부유식 구조물 또 강조를 하셨는데 조선과 또 연결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가 이렇게 됩니다. 앞으로 부유식 구조물이 중요하게 될 것 같은데 오늘 그 조선의 역사에도 이야기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권호인 부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바다 공모임 제7라운드 개시를 축하드립니다. 조선이 비유를 하자면은 도구죠. 선박이라는 도구. 그 쓰임새는 해군이자 또는 해군이거나 이렇게 용도가 정해지게 됩니다. 선박, 해운, 해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결과는 물류로 표출이 되죠. 과거에는 동인도 주식회사 때는 이 모든 것들이 한 회사 안에 있었습니다. 조선, 해운, 해군, 물류가 한 회사의 기능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각각 자기 영역이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마덱스 2025 행사가 부산 백스코에서 열렸는데 한국의 조선이 크게 각광을 받는 시절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그 하나오션의 백 부장님께서 조선의 역사를 발표를 하실 텐데 이번 기회가 한국 조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미래의 한국 조선이 어디에 그 뿌리를 두고 나아가야 될지를 한번 점검하는 자리가 되면은 참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전용우 좌장께서도 한 말씀 미리 좀 해주시죠. 전용우 좌장님. 예, 예, 네, 반갑습니다. 어, 일곱 차수를 오늘 시작한 달에, 요즘 미국 선박법, 10섹트가 만들어지고, 그것은 우리 이 해운과 조선에 새로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모아지는 가운데, 오늘 조선의 역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백창섭, 하나고신의 부장께서 좋은 강의를 하게 되어서 매우 환영하고 또 좋은 강의가 될 것을 믿어마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저도 또 경청해서 우리나라의 조선이 걸어왔던 길, 어, 그리고 어, 향후 우리 조선이 나아갈 길, 저희들은 이제 이 공부 모임에서 해운과 조선이 협력을 한다면은 훨씬 많은 신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의 역사 속에서도 또 우리나라의 해운도 역사도 한번 같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많은 기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 중에 우리 공부 모임에서 해운 조선을 이제 접목하는 그 생각들이 이제 충만해 있고 해운 조선 플러스가 되면은 큰 그 성과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미국의 10세 액트 이것이 우리 조선 해운에 큰 또 기대를 주는데 또 백 박사님께서 조선의 역사를 강의한다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기 그 권정호 사장님 권호익 그 대표님 같으신 분들은 나중에 좀 토론 때 해주시고 이규환 선생님 들으셨는데 그저 이스캥 사장님하고 같이 마칠 무렵에 또 한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러면 백창섭 우리 박사님으로부터 조선의 역사 히스토리 오브 쉽빌딩입니다. 히스토리 오브 조선 다이너스티가 아니고 예 예.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사님. 예, 제가 지금 뭐 화면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공유해 주십시오. 혹시 전체 화면으로 보이시나요? 예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자 앞에서 문자를 쓴다는 느낌을 갖고 요 자리에 임했는데요. 김유현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용기를 내고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사전에 말씀을 한 듣고 나니 뭐 여러분 대가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나니 제가 한 공자님 한 50분 정도 지금 모시고 하는 것 같아서 더 부담이 됩니다만 그 교수님께서도 박사라고 또 이렇게 칭해 주셔서 제가 용기를 갖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계속 들리시나요? 들리신데 문제 네네. 없으세요? 그 마이크를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 왼쪽 사진은 제가 이 회사 생활하면서 저를 닮았다고 하는 연예인들 2장을 갖고 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는 이걸로 주장하고 싶은데 현실은 또 여기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그래서 어쨌든 이상하고 현실은 좀 다른데 어쨌든 오늘 한번 받아들여야 될 현실이 뭔지 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양궁하고 한국조선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반에서 1, 2, 3등인데 전교에서 1, 2, 3등. 우리나라 인더스트리에서 그런 산업이 사실은 쉽지 않은데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사실은 뭐 이끌어 오셨다시피 한국 조선업의 글로벌 위상은 사실 뭐 볼륨 차원이 아니라 그 명실상부하게 현재까지 1, 2, 3등이라고 빅3가 저 반에서 1, 2, 3등 그 전교에서 1, 2, 3등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선업을 저희가 영위하고 있는데 그 조선업이 과연 역사적으로 어떻게 흘렀는지를 제가 최근에 좀 공부하다가 좀 김윤 교수님 좀 말씀 좀 듣고 한번 이거를 제가 감히 여기 그 공자님들 앞에서 제가 뭐 문자를 읊을 수는 없겠지만 그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다는 거를 좀 한번 제가 화두로다 좀 던져드리면 뭐 중간에라도 좀 도움 말씀 주실 수 있는 분들은 말씀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순서로 오늘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 전 세계 조선 역량하고 해상 패권을 한번 엮어서 기원전서부터 한 19세기 끊고요. 그 이후에 20세기부터 한 번 더 끊어서 전후반으로 나눠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 아시다시피 성경 속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이게 뭐 초대형 바지섬이고요. 이거 뭐 실제로 뭐 존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홍수를 대비했던 뭐 성경 속에 나오는 초대형 목재 바지선으로다가 알려져 있고요.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기록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들 중에는 어쨌든 그리스 기원전 한 5세기 정도에 그리스가 갖고 있던 3단 노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고속으로다가 그 돌격을 해서 그 페르시아군을 와해시켰던 그 무적 그리스 해군을 만들었던 트리메레라는 선박 그리고 이제 조선소 모습 좀 잠깐 뭐 한번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역시나 그 덴마크 레고에서 자기네들 조상들 모시듯이 바이킹 롱십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십자군의 그 주력선대인 갤리선, 십자군 원정대를 실어 날았던 베네치아라는 조그만 나라에서 과연 어떻게 이렇게 막강한 해상 패권을 가져갈 수 있었는지 그거를 한번 좀 쳐다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정말 워낙 그 이후에 그 어, 중국에서 해금 정책이 워낙 세게 돼서 기록들도 많이 안 남아 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정화의 그 저 서양 취보선 그 남해 원정 그것도 잠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엔 뭐 워낙 여기 계신 분들도 연구를 깊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워낙 많겠지만 그냥 간략하게 저희도 사실은 이순신 장군께서 계실 때 막강 그 당시에 세계 최강 해군 그 이순신 조선수군 거북선 한 페이지로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대항해 시대를 열었던 스페인 포르투갈의 카라게라든지 갈레온선 그 다음에 해상 무역 실질적으로 군함보다는 해상 쪽인 커머셜 베슬 쪽에 아주 천부적인 두각을 나타냈던 네덜란드의 플루이트십 이 배가 어떻게 경쟁력을 갖고 조선소에서 지어질 수 있는지 그거하고 연관된 역사적 스토리를 잠깐 좀 뭐 짚고 그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아의 방주는 뭐 아시다시피 한 4,600년, 뭐 4,500년 정도 얘기하는데 그거는 사실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노아의 방주 초대형 바지선임에는 틀림없고 있었다면 그 사진에 왼쪽 사진에 보이는 거는 1570년에 화가가 그린 노아의 방주 모습인데요. 어, 그 성경 뭐 창세기 6장 15절 제가 사실 크리스찬이 아니라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용적으로 따지면 한 4만 저 메타스퀘어 정도 되는 데고요. 인간 세상 심판하기 위해서 방주 건조하셨고 40일 동안 대홍수가 내렸고 150일 동안 침수됐지만 아라랏산의 정상에 올려져 있던 노아의 방주 덕분에 안전한 대피를 한
각 동물병을 쌍쌍들이 다시 인간 세상을 열고 지구를 다시 열었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이게 희망의 무지개인데 오른쪽에 사실은 최근에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요게 그 실제로 아라랏산이라고 아르메니아, 터키, 이란 세 개의 접경지대를 갖고 있는 5,137m의 아라랏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30km도 안 떨어진 터키 쪽의 땅에 두루피나라는 그 지역에 이런 마치 왼쪽 사진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그런 흔적의 저기 노아의 방주 같은 모습이 있어서 뭐 이거를 성지다 실제로 노아의 방주다라고 하면서 오른쪽 아래에 보시는 노아의 방주 상상도까지도 이번에 요즘에 이제 AI로다가 생성을 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거는 이제 성경석에 나오는 얘기니까 뭐 요거는 그냥 요 정도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기록으로 남아있는 사실은 인류 최초의 선박은 그 왼쪽에 사진을 보시면 나일강의 파피루스입니다. 파피루스를 가지고 왼쪽이 그 관이나 그 묘지 속에 있었던 돌에 새겨진 그 그림인데요. 그 이 사람들이 지금 파피루스로 엮어서 지금 배를 만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 이게 실제적으로 기록으로 남아있는 어쨌든 인류 최초의 선박으로다가 저희들이 좀 칭을 할 수 있고, 최초의 재료는 나일강에 퍼져 있는 파피루스가 재료가 됐고, 그 이후에 이제 목재가 나왔고, 어쨌든 수천 년 전에 나일강 파피루스로 배를 만들어서 남쪽 상류에서, 나일강 남쪽 상류에서 북쪽 하류까지 어쨌든 물류하고 사람의 흐름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지금 역사상 나와 있는 어쨌든 남아 있는 그 것 중에 이제 가장 빠른 선박이라고 이제 칭할 수 있는데 이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이 있었을 거고요. 그거의 하나가 오른쪽에 보시는 그 기자 지역의 그 이집트의 저 고왕조 4대 왕인 쿠프 왕의 그 피라미드 옆에 그 돌로 된 별도의 석실에서 발견된 아주 온전한 상태로 발견된 배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2500년 전에 이런 배를 만들어서 실제로 이제 왕이 타고 다녔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그냥 제사용이었을 수다. 그러니까 이제 제 장례용으로다가 만들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때는 목재를 이용해서 촘촘하게 매듭을 지어서 끈그 돛뿐만 아니라 노를 병용을 해서 실제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그 쿠프의 십이 실제로 그 사막에서 나왔고요. 이게 어쨌든 기록으로 남아 있는 이집트 문명 속에 인류 최초 선박으로다가 이제 오른쪽 쿠프의 십이 좀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사실은 이제 좀 워낙 다른 나라 얘기 같고요. 저 다른 세계 같고 이제부터 좀, 어, 실제로 역사상에서 제가 여러 가지 좀 찾아봤는데, 그 상업적으로 해양제국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쓰고, 해양 네트워크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곳이 바로 페니키아 문명이고요. 역시 지중해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기원전 12세기부터 오른쪽 보시면 지도의 오른쪽 끝에 자주색이 있습니다. 자주색 지역들이 오른쪽 끝단에 이제 그 레바논, 시리아 이쪽이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이거 제가 포인터로다가 좀 말씀드려야 돼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그 지금 현재 레바논 지역이고요. 뭐 성경에 나오는 이제 가나안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쪽에서 출발한 페니키아 문명이 12세기에 이제 출발했고요. 이 친구들이 결국은 기원전 뭐 6세기까지 내려와서 이쪽에 동지중해에서 출발했고요. 왼쪽으로 퍼져서 서지중해까지 장악을 하게 됩니다. 여기 가운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 카르타고가 여기에 있고요. 카르타고가 결국은 페니키아 문명 오른쪽에서 출발했던 선수들이 식민지화했던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요 카디즈라는 것도 있는데 나중에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요 카디즈라는 것도 결국은 식민지로 지배를 해서 이 당시에 명실상부하게 페니키아가 상업적인 식민지 해상 네트워크를 구축한 현재 기록으로 남아있는 지구 최초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페니키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왼쪽 위에 이 사진 보시면 노를 이용해서 이거는 2단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2단 노선을 실제로 건조를 했고 뭐 참고로 여기 자주색을 했는데 페니키아라는 게 그리스 말로 자주색입니다. 이게 얘네들이 그 뿔소라를 이용해서 굉장히 그 당시에 고급 염료로다가 알려져 있던 이 자주색의 염료를 굉장히 양산을 할 수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높은 양반들이 그런 자주색 염료를 다 사게 됐고 이 친구들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무역을 집중적으로 해상 무역을 하게 됩니다. 이게 여기 이제 왼쪽 아래쪽에 보이는 이제 페니키아 선박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지중해에서 이쪽 그 북아프리카 쪽을 연기해서 동에서 서까지 해서 지중해 무역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 요 나중에 이제 뭐 나오게 되는 카르타고의 이제 한니발 얘기도 이쪽에서 나오고요. 어쨌든 최초로 상업적 해양 네트워크를 구축한 게 페니키아 문명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그리스인데요. 이제 그리스로부터는 조금 더 흔적이 좀 더 자세하게 좀 남아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뭐 지중해 해상무역 패권은 뭐 페니키아 이후에 이제 그리스로 넘어왔고요. 그리스가 해성 패권을 장악하고 유지하게 해줄 수 있었던 게 아까 잠깐 보셨던 3단 노선입니다. 트리레메라고 하고 트리라는 말이 이제 그 그리스 말로 세 개고 레메라는 단어가 노입니다. 그래서 3단 노선이라고 하는데 이게 노가 3단으로 타다 보니까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가지고요. 뭐 3차 페르시아 전쟁 때 어쨌든 저희들이 다 아는 우리나라의 명량해전 같은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 아테네가 해상전을 승리로 이기는데 아주 그 혁혁한 성과를 내는데 아주 주인공입니다. 이 트리레메라는 선박이. 그 왼쪽 사진을 잠깐 보시면 이 실제로 배가 건조되는 장면입니다. 얘를 어떻게 이제 그렸냐면 이제 오른쪽에 이게 그리스 서부 오니아데스라는 지역인데 이 펠로폰네소스 바로 위쪽입니다. 그 지역에 이런 모습의 배를 건조했던 도크 같은 설비가 있고요. 이게 이제 기둥 남고 흔적이 좀 있던 거를 지금 과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왼쪽 지금 스케치처럼 해서 배를 건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뭐 사실은 세상에 없었던 그 굉장히 스트롱한 물론 페니키아 쪽에서도 3단 노선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굉장히 그 대규모로다가 그 선박을 갖다 건조를 해서 실제로 전쟁에 사용하고 상업적으로 이용했던 거는 어쨌든 그리스 선수들이 뭐 열심히 좀 잘 한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아까 보셨던 그리스 돌격선이 아테네 아크로폴리스를 대부분 아마 갔다 오셨을 텐데 아크로폴리스 딱 올라가시면 오른쪽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 에렉티온 신전이라고 있습니다. 그 에렉티온 신전의 요 카리아티스 요 부조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요 뒤편 쪽에서 요런 조각을 발견했는데 이 조각이 이제 실제로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아까 위에 보여드렸던 전 페이지에서 보여드렸던 그 3단 노선배가 그대로 그 대리석 부조에 남아 있고요. 그 얘기인즉슨 그 전부터 계속 이런 스트롱한 배를 계속 만들었고요. 요 오른쪽 앞에 보시면 이게 돌격입니다. 줄이로다가 맨 앞을 해서 실제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격해서 적진 페르시아 해군을 갖다 뭐 그냥 배를 박살내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육박전으로 올라서 그 처부수고했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여기에 남아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참 저도 이거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모형 시험 수조에서 이
주황색 원에 있는 충각이라고 하는 청동 충각의 이 구조의 그 목적이 과연 그냥 단순히 두들겨 그냥 들이받고 부수기만 위해서 필요한 거냐, 아니면 뭔가 유체역학적으로 이미 그리스 시대 때 뭔가 그 메리트가 있어서 뭐를 이용한 거냐 봤는데, 그 오른쪽 위에 사진이 10노트로다가 전진을 했을 때의 웨이브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사진이 오히려 11노트로 충각이 있을 때입니다. 웨이브 패턴을 보시면 아래쪽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벌버스 버울을 굉장히 조금 과도하게 튀어나오게 했는데, 어쨌든 그리스 시대의 이 친구들도 이 앞쪽에 충각을 단순히 배를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 플러스 유치 역할까지 이용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실험까지 좀 했었는데, 어쨌든 그리스가 지중해 해상 패권을 장악하고 유지할 수 있었던 거는 이러한 트리메라라는 선박을 아테네 전역에, 그리스 전역에서 양산 체제를 구축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고, 살라미스 해전에서 어쨌든 아테네가 결국 승리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델로스 동맹을 결성을 해서 아테네가 뭐 속된 말로 짱을 먹습니다. 그 짱을 먹으면서 사실은 이제 그 여기서 잠깐만 좀 제가 다른 페이지에 있었던 건데, 그리스가 어떻게 해군 국가가 됐느냐를 그리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본인들은 이제 블러드가 그렇다. 본인들은 피가 그 기원 전부터 우리는 해양 민족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 트리레메 같은 선박들도 아주 잘 만들었고요. 튼튼하게. 그 살라미스, 여기에 있는 살라미스 해전에서 굉장히 그 저희 나라 명량에 어긋가는 그런 해전으로 페르시아 군을 아주 작살을 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이제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이 뭐 잘 아시겠지만 트로이 목마거든요. 이게 왜 이 당시에 트로이 목마 얘기가 이제 오디세이하고 일리아스에 왜 나오는지 보면, 지중해 무역, 해상 무역 패권을 그리스가 차지하고 있는데 오른쪽 위에 있는 트로이가 이제 찝적되기 시작합니다. 나도 좀 장사 좀 해보겠다라고 해서 배를 끌고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리스가 이제 용납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선수들이 여기 아가멤논이 이쪽에서 펠로폰네소스 쪽에서 배를 끌고 가서 트로이를 결국은 이제 박살내고 했던 게 이제 그 트로이 목마인데, 그만큼 지중해 해상 패권을 워낙 그리스가 꽉꽉 쥐고 있으니 오른쪽 터키 연안 쪽에 있었던 트로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꿈쩍 못했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헤로도투스가 그냥 적은 게 아닐까, 구전되는 거를 적은 걸로다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스가 그렇게 해상국가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섬이 한 3천 개 되는데요. 옛날에는 뭐든지 다 인력, 휴먼 파워인데 무조건 노를 지어야 되는 상황에서 이 3천 개의 섬은 어떻게 보면 휴게소, 주유소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그리스가 이런 섬들 때문에 참 골치가 아픈데, 왜냐면 전기도 넣어줘야 되고 수도도 넣어줘야 되고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주유소 역할을 하고 휴게소 역할을 했던 그 3천 개의 흩어진 섬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가 그 해상 패권을 가져갈 수 있었고요. 이게 그 블러드라는 곧 내려온 얘기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그리스 지사에서도 3년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 그리스의 현 시대의 그리스 해운이 강한 이유는 요 리버티십이 저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2차 세계대전 때 어쨌든 최신 다목적 화물선으로 미국 조선소에서 2,710척이 만들어지는데 남아있는 리버티십이 835척입니다. 그 중에 결국은 그리스가 526척을 그리스가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100척, 처음에 그리스가 매입할 수 있었던 100척은 거의 미국에서 그냥 그 그리스한테, 뭐 사실은 거의 돈을 안 받고 그냥 그 이름도 블레스드 100 리버티라는 이름으로다가
이양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기 보시겠지만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리스만 빼놓고 위쪽은 다 빨간색입니다. 다 소련 쪽에서 이 동네를 다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 미국 입장에서 여기까지 그리스까지 가만히 냅두면 이게 발칸반도 오른쪽부터 위까지는 다 빨간색으로다가 소련 국기가 꽂혀지게 되니 그런 차원에서도 이 리버티십을 미국이 그리스 쪽에 공여를 좀 했고 그 이후에 그 뭐 저희들이 아는 오나시스, 리바로스 뭐 여러 가지 찬드리스 이런 그리스 선수들이 쌈짓돈 모으고 해서 결국은 526척이라는 어마어마한 최신 다목적 화물선을 그리스가 대부분 가져오게 됩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현재의 그리스가 해운 국가가 될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았나. 물론 더 전통적으로 그 해양 국가, 해양 민족이라는 거는 뭐 리스펙트를 당연히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 사실 그 바이킹은 좀 제가 이렇게 쭉 보다 보니 바이킹은 좀 이렇게 푸르하고는 좀 다르게 생뚱맞게 좀 떨어진 케이스고요. 왼쪽이 AI한테 이제 시켜가지고 그 어떻게 이 바이킹들이 배를 지었냐 해서 이제 그 그려본 건데 어쨌든 바이킹 배의 특징이 바이킹들의 특징은 해적, 상인, 탐험가 3박자로다가 이런 왼쪽에 나오는 그림을 이용해 롱십을 이용해서 막강하게 기동력을 발휘해서 북해 발틱해를 아주 싹쓸이 하게 됩니다. 그게 뭐 사실 상상이 되는 게 이 배를 타고 연안까지 들어갔는데 사실은 배를 보면 형편없어요. 별로 그렇게 오히려 그리스 시대의 선박보다도 별로 못한데 문제는 이제 딱 배에서 내리는 애들이 다 이래요. 다 이런 선수들이 도끼 하나씩 들고 내리니 영화 속에서 나오는 토르가 한 2, 30명씩 내려가지고 두들겨 패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이킹족이 이때 유럽으로다가 내려와서 결국은 그 해당 유럽의 곳곳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게 8세기에서 9세기에 걸쳐서 내려온 게 루릭이라는 족이 슬라브족하고 연결이 돼서 결국은 저희들이 얘기하는 지금 러시아, 루스족을 형성하게 되고 그 루스족이 키예프 공국, 지금의 우크라이나, 더 나가서 모스크바 공국의 어떻게 보면 지배계층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RUS 그게 여기서 왔고요. 그래서 루릭이라는 바이킹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9세기에서 11세기 정도에 바이킹 롤러라고 잘 아시는 노르망디 작전, 그 프랑스 노르망디로 들어와서 이 선수들이 이 배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보시다시피 플랫합니다. 굉장히 흘수가 낮아서 바닷가에서 바로 강으로다 해서 예를 들면 노르망디 거쳐서 프랑스 파리까지 바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샌드강 통해서. 그러다 보니 그 샌드강도 여러 번 들어와서 뭐 파리 점령도 여러 번 했습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 프랑스의 그 당시에 이제 왕이 그 차라리 그만 들어오고 노르망디 지역에 땅을 줄 테니 당신이 거기 살아라. 그래서 정착을 한 게 이제 노르망디 공작을 받아서 이 지역에 정착을 했고요. 바이킹 롤러가 현재 영국의 찰스 국왕도 노르망 쪽에 혈통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직계 라인의 혈통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여러 번 여왕 위주로다가 여러 번 피가 섞였고 스코틀랜드 뭐 그다음에 서유럽 쪽에 그거 이제 피하고 섞였기 때문에 뭐 완전히 수직 라인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어쨌든 그 아마 DNA를 채취하면 아마 바이킹 롤러족의 DNA가 나올 걸로 뭐 예상이 됩니다. 그게 뭐 역사적인 거고요. 오른쪽 아래 사실 여기 여러분 다 전화기에 붙어 있는 블루투스 이것도 덴마크의 그 바이킹 중에 하나입니다. 덴마크의 바이킹 중에 이 스칸디나비아 쪽의 바이킹 종족들을 아주 통합했던 유명한 바이킹의 이름이 블루투스입니다. 여러 가지 이름이 앞에 있어서 블루투스인데 요거를 이제 그 블루투스 기술을 개발한 스웨덴 에릭슨이 바이킹 왕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지은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 생활 속에도 바이킹이 다
지금 저 전화기 속에 다 키우고 계십니다. 이제 바이킹은 잠깐 좀 위에서 좀 이상하게 좀 왔다 갔고요. 아까 그리스, 페니키아, 요게 흐름이 결국은 베네치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실질적인 무기 공장 또는 조선소는 베네치아부터 출발을 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약 8세기부터 한 1100년을 실제로 존속한 국제적인 도시 국가입니다. 베네치아가. 그래서 십자군 원정 이후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서 유럽의 해상 무역을 3분의 1을 통제를 하게 됩니다. 특히 지중해는 뭐 거의 싹쓸이 했고요. 베네치아가. 물론 제노하하고 서로 경쟁을 하게 했으나 어쨌든 초반기에는 베네치아가 압도적으로 좀 세게 움직였고 그래서 유럽 최초로 국영은행, 연금제도까지 개발했던 나라가 베네치아고요. 1104년에 왼쪽에 보시는 무기 공장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이 무기 공장 안에 여기 잠깐 보시면 배를 만드는 조선소가 들어 있고요. 이 조선소 뒷장에서 한 번 더 보여드릴 텐데 이 조선소에서 나온 배가 여기 오른쪽에 있는 갤리십입니다. 갤리십들은 뭐 당연히 다 지중해권에서 노를 짓는 그 방식으로다가 추진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혁신을 거쳐서 최초로 연속 흐름 대량 생산 시스템을 갖춘 복합 조선단지가 베네치아 무기공장, 베네치아 아스날에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 아래 잠깐 좀 보시면 제가 읽다가 저도 이거 준비하다가 알게 됐는데 1500년에 실제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여기 와서 실제로 조선소 다 돌아보고요. 이것저것 다 무기 관련된 자문을 해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면 잠수복입니다. 이미 이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렇게 잠수복을 갖다가 디자인을 해서 여기 아스날에다가 자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당시에 베네치아 무기공장 여기는 뭐 국가적으로도 어마어마한 브레인들이 엔지니어들이 기술자들이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소였고요. 그 다음에 잠깐 보시면 요게 아까 보셨던 아스날 어떻게 조선 무기공장의 드로잉이고요. 요 박스만 잠깐 좀 보시면 제가 지금 뭐 조선만 말씀드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실제로 헐을 만드는 소재들이 다 깔려 있어요. 그리고 이게 선각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철판을 잘라서 저희가 이제 블럭을 만들듯이 선체를 여기서 다 만들고 요 박스 안에 있는 데서 선체를 다 만들고 코킹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실제로 뭐 이때는 이제 목선이기 때문에 나무하고 나무 사이에 이제 물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이제 코킹 방수 처리를 하고요. 그 이후에 요 흐름을 따라서 마스트를 설치하고 무기를 설치하고 로프를 세우고 앵커를 그다음에 노를 설치하고 마지막으로 세일 요 베이커리에서 빵을 마지막으로 실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베네치아 이 무기 공장 바로 옆에 또 해군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 여기 지금 왼쪽에 있었지만 전성기 때는 하루에 갤리십 아까 보셨던 갤리십을 하루에 한 척씩 인도가 가능했답니다. 이게 뭐 지금으로서는 또 사실 이게 만만치 않은 건데 이 당시에 베네치아 공화국에서는 이 무기 공장 조선소에서 그 일을 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른쪽에 같은 비극도 일어났고요. 아까 파르테논 신전 잠깐 보셨는데, 저 파르테논 아크로폴리스 잠깐 말씀드렸는데, 1687년까지는 아크로폴리스의 유네스코 1호 파르테논 신전이 아주 제대로 된 모습으로 다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네치아군이 십자군 혁명 저들들 싣고 와서 파르테논 앞쪽에 아크로폴리스 앞쪽에 필로파포스 언덕에 올라가서 거기다 포를 설치해서 여기다가 오스만 트루프가 이때 점령하고 있었는데 포를 날려버리십니다. 베네치아군이. 그래서 그 아크로폴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을 무기고로 쓰고 있었던 우리 오스만 트루크가 설마 여기다 때리진 않겠지 했는데 저희들의 용감한 베네치아국에서 포탄을 때려주셔가지고 오른쪽에 안타까운 앙상한 기둥만 남게 되고 부조들이 다 날아가고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물론 요 부조들을 가지고 마구마구 주워서
그 영국의 대형 박물관으로 우리 들고 가신 영국의 공사님도 계셨지만 어쨌든 그 1687년 이전까지는 그 원형을 그대로 유지했던 파르테논 신전이 이 저 위에 보이는 베네치아 군의 안타까운 공격으로 폭파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뭐 좋은 일만 하는 건 아니죠. 다 나쁜 일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베네치아 무기공장은 그 당시에 그 해상 제국을 만들 수 있었던 기폭제 중에 하나입니다. 십자군 원정하고 갤리십은 띄어야 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요. 그 어마어마한 물량의 선박을 이 조선소에서 공급했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저도 뭐 공부를 더 해야 되겠지만 그 베네치아가 이 정도까지 좀 뭐 발달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아쉬운 게 그 우리 중국의 명나라 영락제가 뭐 정화를 시켜서 그 남해 원정을 떠납니다. 요거 뭐 TV 다큐멘터리에서도 많이 했었는데 왼쪽에 보시면 명나라에서 난징 그 당시에 이제 남경이 수도였죠. 그래서 명나라 영락제가 에, 총 317척을 끌고 여기 1차 원정 남해 원정 상상도인데요. 어마어마한 선단을 꾸려서 정화가 항해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정화가 실제로 해양 탐험 그 원정을 출발했던 근본적인 목적이 서양의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이런 애들이 떠난 거랑 완전 달랐고요. 그 당시에 중국이 당연히 문화, 뭐 군사력, 경제력 모든 게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한 번도 우리가 짱이다, 우리가 넘버원이라는 것을 확인할 목적으로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적 자체가 그래서 여기까지 아라비아 지나고 중동까지 가고 아프리카 남부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는 역시 저희가 최고입니다. 라는 보고로 결국은 끝나고 근데 그 이후에 다시 영락제에도 해금 정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좀 문제가 됐는데 그래서 그 오른쪽에 잠깐 뭐 참고로 보시면 이게 그 정화 원정대의 그 메인 기선인 트레저십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3,000톤급이고 정화 원정대하고 콜럼버스 원정대의 기함이었던 산타마리오하고 비교하면 뭐 사실은 뭐 이게 잽이 안 됩니다. 이제 이 어마어마한 남해 원정을 떠났는데 요런 배들을 어떻게 지었냐? 그 난징에 있는 룽장 보선 제작소입니다. 이게 실제로 유적으로 발굴이 됐고요. 요게 지금 요거를 발굴된 거를 약간 복원을 한 모습이 왼쪽에 나와 있습니다. 건조 시기는 그 약 1405년경부터 이제 건조를 시작했고 이 유적지에서 어쨌든 수로 3개가 150m짜리 길이의 수로 3개가 발견이 됐고요. 여기서 이 정도 사이즈, 요거 이제 실제로 뭐 보증을 통해서 나온 정화의 서양 취보선, 여기 서양 취보선은 한자 그대로 그 서양의 그 뭐 보물을 취한다는 그런 뜻에서 서양 취보선으로 중국 친구들은 했고요. 그래서 선박 길이가 아까 뭐 보셨듯이 어마어마하게 그 스케일이 좀 남다른 선박을 만들어서 결국은 대항해를 했으나 결국 그 이후에 널판지만 바다로다가 대도 사형을 당하고 감옥에 가는 어마어마한 해금 정책으로 귀결되는 그런 참 어이없는 일이 벌어져서 아마 이 당시에 정화원정대가 더 유럽 쪽까지 올라갔다면 아마 전 세계는 지금 다들 중국어말 쓸 수도 있습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명나라 시절에 영락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안 넘어가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지금 갑자기 화면이 안 넘어가서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그 다음은 사실은 뭐 저희 거북선인데 이거는 워낙 그 잘 아시니까 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뭐 그 16세기 세계 최강 해군과 세계 최강 육군이 만나서 싸운 게 결국은 임진왜란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쨌든 당대 최강의 그 해상 전력을 갖고 있었던 이수진의 수군이 임진왜란을 이제 막아낼 수 있었던 거는 결국 뭐 거북선도 있었고 저희들의 이제 판옥선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우측에 보면 뭐 그 전라자수형 본영 뭐 여기저기에서 거북선을 건조하고 판옥선을 건조를 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여러 가지 자료들이 사실은 좀 남아 있는 게 좀 부족해서 그리고 이제 저희 거는 좀 워낙 다들 아시니까 좀 그냥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가 좀 등장을 하는데요. 그 아까 잠깐 제가 살짝 지나갔는데 네, 그 러시아가 그 해군력의 어쨌든 존재감들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 한때 뭐 소련 시절에는 오른쪽 위에 보시는 핵추진 세빙선도 세계 최초로 만들 정도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표트르 대제가 아, 설립했던 애드미랄티 조선소라고 있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 왼쪽에 이제 그림이 그 당시 애드미럴티 조선소에서 선박을 건조하던 모습이고 오른쪽 아래에 이 노란 코트를 입으신 분이 이제 피터 대제입니다. 이분이 실제로 이제 배 건조 현장에 가서 있는 거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했고요. 어쨌든 한때 그 굉장히 그 러시아가 갇혀 있는 바다지만 발티해를 활용을 해서 저 유럽 쪽으로 뻗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 뒷받침이 됐던 조선소가 바로 러시아의 에드미럴티 쉽야드입니다. 그 이제 스페인의 무적 함대 얘기가 또 나오고요. 15세기에서 17세기 스페인이 어쨌든 대항해 시대 무적 함대 스페인을 어쨌든 이끌 수 있었던 거는 가운데 있는 게 차리아게는 선박이고요. 오른쪽에가 갤리온이라고 카리악보다 사실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좀 사이즈가 큰 선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은 뭐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캐리비안의 해적, 그 블랙펄, 스페로우가 타고 다녔던 해적선입니다. 예, 실제로 카리악하고 요 해적선으로 갤리온 요 두 척이 캐리비안 베이에서 그 당시에 15세기에서 18세기까지 가장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 요 가운데 그림은 1492년 어쨌든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오는 그 근세 요거를 좀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된 게 이제 1492년 콜럼버스가 대항해를 이제 시작해서 첫 번째 아메리카 대륙에 도달할 그건데요. 결국 그 배가 이 카리아조 선박이고, 그게 이제 스페인에 있는, 여기는 사실 뭐 보존이 좀 잘 안 돼서, 이게 지도로 보시겠지만 스페인이 이쪽에 있고요. 왼쪽이 포르투갈인데, 그 위쪽에, 갈리시아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여기 지역에, 요게 지금 그 뒤쪽에 이제 아파트가 보이실 텐데, 이 아파트 앞쪽에 이런 팻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탈리아, 저기 스페인어로 있는데, 요걸 읽어보면 어쨌든 산타마리아가 요 건물 쪽 뒤쪽에 해변에서 건조됐다라는 편말만 있고 실질적인 그 조선소의 뭐 부지라든지 그 흔적들은 좀 뭐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쉽게도. 네, 어쨌든 그 당시에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주력으로 해서 건조했던 선박이 카리아, 그 다음에 갤리온이었습니다. 특히 이 갤리온은 스페인 제국의 아주 대표적인 군함 겸 상선으로
무적 함대 스페인을 만들 수 있었던 밑받침이 됐습니다. 스페인 얘기가 잠깐 나와서 잠깐 좀 쳐다보면 최근에 아마 뉴스에서도 보셨을 겁니다. 스페인이 그렇게 방산 시장에 계속 한국 조선소라고 부딪히거든요. 호주에서도 부딪히고 캐나다에서도 부딪히고 폴란드에서도 부딪히고 그 오른쪽 위에를 보시면 이게 영국 해군용으로다가 나만티아에서 지금 계속 디자인하고 그 일부는 건조해서 인도하고 있는 그런 선박들입니다. 그래서 나만티아가 나름 그 해군 쪽에서는 좀 존재감을 좀 보이고 있고요. 이게 왼쪽 지도가 보시면 나만티아 조선소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는데 요것도 보시면 흐름이 나옵니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페니키아에서 여기 그리스 아테네, 여기 베네치아, 그 다음에 여기 그 지중해 쪽에 붙어 있는 스페인의 지중해 쪽에 붙어 있는 나반티아, 카르타 이게 다 카르타고의 점령 지역이기도 했기 때문에 카르타게나인데 이 지역에도 조선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저 초반에 말씀드렸던 카디즈라는 나반티아 카디즈의 조선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도 조선소가 지중해 시대 때는 이쪽에 주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점점 대서양 시대로 와서 그러니까 노를 이용해서 실제로 지중해 무역을 서로 차지하려고 싸웠던 시기에는 이쪽 조선소가 있었고 대서양 시대, 대항해 시대로 오면서 결국은 이쪽 조선소들이 실제로 큰 선박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카리악이나 갈리온 같은 선박들을 건조를 했고 그런 조선소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스페인 왕립 해군 조선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의 나반티아 조선소라고 불리우는 스페인의 국영 유일한 조선소입니다. 지금 뭐 나름 열심히 여객선 수리도 하고 있고요. 이런 군함 쪽은 제법 명함을 내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스페인도 그 대항해 시대 때 해양 이뤘던 그 해양 제국의 명맥을 나만티아 조선소가 지금 이어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 다음은 대항해 시대 때 역시 그 사실은 네덜란드는 뭐 대항해 시대 때 식민지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 아시지만 그 사이에 그 빈틈을 이용해서 상선 전용으로 세계 최초로 표준화된 상선 전용 선박을 디자인하게 됩니다. 이게 17세기 때 유럽의 최대 상선 보유국 위상을 가져가게 되는데 어떤 자료는 80%의 상선을 다 네덜란드 그 플루이트 선박이 다 먹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어쨌든 이거를 지금 현대의 단어로 말씀을 드리면 서펙스하고 오펙스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은 그 어마어마한 상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전에 아까 앞쪽에서 보셨던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선박들은 이런 선박들 중에도 다 대포들을 다 실게끔 돼 있어요. 대포, 별 이런 필요 없는 것들도 다 실는데 그 네덜란드는 상선 쪽으로다가 최강의 극강의 표준선으로다가 표준화, 국역화, 대량 생산, 도품을 통해서 가성비가 아주 좋은 선박들을 건조해서 유럽에 뿌리게 됩니다. 압도적으로 네덜란드 플루이트식을 이길 수가 없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 플루이트식 디자인을 사다 실제로 건조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거를 준비하다가 알게 됐는데 네덜란드에 자담이라는 조선소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아까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가 있는데 이 표트르 대제가 그 유럽의 기술 연수, 저 서양 문물의 연수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데 이때 들른 데가 잔담 조선소입니다. 이 잔담 조선소에 들려서 이런 식으로 실제로 본인이 조선 노동자인 것처럼 해서 속여서 배를 만드는 거를 좀 실습도 하고 배워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만들어진 조선소가 아까 보셨던 애드미럴티 조선소고요. 왼쪽을 다시 보면 풍력 에너지를 이용해서
어마어마한 그 당시 이제 다들 목선 아닙니까? 그래서 풍력 에너지를 이용해서 목재를 가공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는 저거랑 똑같습니다. 제가 여기다 이제 하나 붙였는데 우리 집 옆마당에 포스코가 들어온 셈이거든요. 그 당시에 목재로다가 해야 되는데 사람 인부들이 잘라가지고는 뭐 저 하루에 10장 자를 거를 이거는 뭐 그냥 한 30배, 한 300배 이상 빠르게 목재를 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후판 공장이 바로 옆에 있어서 바로 철판 붙이는 그런 정도의 효율을 가져올 수 있어서 그 당시에 암스테르담 바로 옆에 있는 잔담 조선소가 풍력을 이용해서 굉장히 산업화를 이뤄냈습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했고요. 이게 그 네덜란드 플루이트십입니다. 그리고 플루이트십 중에 또 유명한 게 오른쪽에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메이플라워라고 영국의 청교도를 끌고 그 청교도를 이끌고 종교의 자를 찾아서 미국으로 갔죠. 아메리카로 향했던 선박이 바로 메이플라워. 뭐 미국 사람들한테는 거의 신화 같은 선박인데요. 어쨌든 대서양 관통에서 66일 만에 미국 매사추세츠의 플라이머스에 도착해서 결국은 미국 식민지 시대의 상징으로 나타나는 게 메이플라워인데 이게 바로 네덜란드 조선소에서 만든 플루이트십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상선을 이용해서 결국은 청교도들이 미국을 찾아갔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그거에 바로 플루이트십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그거도 뭐 재미난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보는 거는 이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을 뭐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앞쪽에 말씀드렸던 영국에서도 플루이트십을 좀 지었고요. 그런데 어쨌든 대영 제국을 가능하게 했던 주인공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클리폰십이라고 이거 보시다시피 앞쪽에 있던 배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게 지금 커티샥인데요. 그 유명한. 이게 1300톤급 초대형 범선인데 그 이 배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지금 복원한 배인데요. 그 이 커티샥을 돈 면적이 3000스퀘어미터 어마어마한 길이의 바람을 이용해서 초고속 제가 여기다 썼는데 19세기에 로켓 배송이 가능하게 했던 초대형 범선이 커티샥이고 이 당시에 영국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조선소에서 어쨌든 홍차 나중에는 실제로 이걸로 아주 나쁜 놈들인데 아편까지 운송을 하면서 그 영국의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을 만들었는데 로켓 배송의 저 효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국차, 면화, 향신료, 설탕 뭐 아까 아편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수에즈 운하가 개통하고 증기선이 실제로 등장하고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얘가 거의 짱을 먹었습니다. 굉장히 비싼 그 운임을 받고 그 운항이 됐고요. 오른쪽 그림은 이제 커티샷 뭐 잘 아시겠지만 약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많이 드셔보셨겠지만 이 커티샷 스코틀랜드의 뭐 위스키인데요. 영국의 어쨌든 제임스 스트리트 쪽에 있는 세인트 제임스 스트리트에 있는 저 와인상이 이 아이디어를 이용을 해서 1920년부터 13년 동안 있었던 미국의 그 금주령 시대를 타겟으로 해서 커티샥을 아주 밀수를 해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나온 게 이게 진품이냐라는 얘기를 할 때 리얼 맥코이냐 왜냐면 이 당시에 커티샥을 그 밀수해서 팔았던 사람이 빌 맥코인데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야 이거 진짜야 라고 할 때 이제 리얼 맥코이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이제 사전을 찾아보시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냥 그 정도로 이 커티샥이라는 배는 유명했고 뭐 그거 유명세를 따서 커티샥이라는 위스키도 미국에서 날개 돋치듯이 팔리게 됩니다. 심지어 지금 말씀드렸던 그 금주법 기간 중에도 그렇게 됐고요. 어마어마하게 날렵한 선박으로 17에서 18노트까지 사실 뭐 거의 말도 안 됩니다. 이거 뭐 바람으로 이용해서 이 정도로 달렸던 배가 바로 클리퍼십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좀 이렇게 너무 좀 정확하게 설명드렸는데 오른쪽 잠깐 보시면
그 페니키아, 그리스, 그다음에 바이킹은 잠깐 약간 좀 생뚱맞게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베네치아, 스페인, 포르투갈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네덜란드, 그다음에 영국, 미국 이 정도까지 왔습니다. 이게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세계대전인데 그 이후에 19세기부터 20세기부터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도를 잠깐 보시면 그 일본 여기 페니키아 문명부터 시작해서 쭉 지중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가고요. 잠깐 북쪽 찍고 내려왔다가 이제는 이 시기가 지금 돌아와 있습니다. 이제 태평양 쪽의 극동 지역의 세 개 나라가 물론 일본은 거의 뭐 쇠퇴했지만 그 세 개 나라가 지금 전 세계 조선 시장을 지금 뭐 거의 다 독식을 하고 있고요. 중간에 이제 영국하고 미국 얘기서부터 시작해서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클락선에서 전 세계에서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인도되는 선박들을 1902년부터 100%로 봤을 때 어느 지역, 어느 나라가 인도를 많이 했냐, 건조를 많이 했냐라는 그래프고요. 뭐 압도적으로 유럽이 많았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전쟁 때만 미국이 훅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다시 미국은 좀 줄어들고요. 어쨌든 1970년대까지는 60년대 중반까지는 유럽의 조선이 굉장히 그 강력하게 자기네들 패권을 유지를 했으나 일본의 등장으로 그 시장을 좀 침식당했고요. 그다음에 일본도 결국은 한국하고 중국한테 지금 잡혀서 2024년 데이터 기준으로 지금 중국이 53%, 한국이 28%, 일본이 12% 정도 됩니다. 나머지 국가가 이제 그 결국 한 5%인데, 결국은 전 세계 지금 뭐 그 선박 건조량 기준으로는 극동 쪽에서 다 짓는다고 말씀을 드려도 거짓말이 좀 아닐 정도로 움직이고 있고요. 이 왼쪽 그래프에 1912년 타이타닉, 그 다음에 뭐 말매의 눈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 리버티시프하고 타이타닉은 그 당시에 조선소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그 부분을 혁신을 어떻게 이뤄냈는지를 좀 잠깐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거기다 표시를 했고요. 이게 그 타이타닉 배가 왼쪽 아래 타이타닉 배가 실제로 건조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동그란 것들이 다 리벳인데 이 리벳이 30cm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리벳으로 이 철판을 이어 붙이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한 300만 개 정도의 리벳을 붙였다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성인들이 이런 뭐 스테이플러 같은 걸로 해서 산업용 스테이플 같은 데서 붙여서 하루 종일 좀 붙여도 몇 개 못 붙이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요. 요 리벳 공법 때문에 영국에서 어쨌든 나무에서 철로 가는 그 선박의 재료가 나무에서 철로 갈 수 있는 그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아까 잠깐 영국의 커티샥 말씀드렸는데 커티샥이 그 과도기에 있었던 선박이고 커티샥은 철제 프레임으로 그 센터를 좀 깔았고요. 그 겉에 외판은 나무다가 역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에 오니까 1800년대 후반, 늦은 후반부터 이제 철판을 이용해서 배를 만들기 시작했고, 대형선인 타이타닉 같은 거를 아일랜드 북쪽에 벨파스트에 있는 조선소에서 만들 정도가 됐습니다. 이 철로다가 배를 만든 거 말고도 어마어마한 혁신들이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선박에 이렇게 엔진으로다가 그 구동이 되진 않았는데 왕복 기관으로 스팀 터빈을 사용을 했습니다. 왕복 기관으로 스팀을 사용해서 그 기차 움직이듯이 썼는데 이 타이타닉에 들어간 좌우 프로펠러는 왕복 기관이 아니라 스팀 터빈으로 때려가지고 돌렸습니다. 그 당시에 뭐 그 실제로 이 정도 사이즈에 적용되지도 않았던 기술인데 이제 타이타닉 시리즈에 그런 어마어마한 추진 기술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23노트라는 어마어마한 초고속 스피드를 낼 수 있는 추진력을 장착을 했고요. 이거를 위해서 이런 초대형 대형 보일러가 29개나 설치됩니다. 사실은 타이타닉호는 그 당시에 기술의 총알임에는 분명하고요. 그거 말고도 그 당시에 타이타닉은 언싱커블이라고 해서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16개의 선저하부를 수밀 격벽 구조로 만들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앞쪽이 일부 컴파트먼트가 침수가 되더라도 결국은 침몰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했으나 안타깝게도 이 사우스햄프턴 통화 출발해서 영국 출발해서 중간에 가다가 그 뉴욕으로 향하는 중간 지점에서 유빙을 만나서 이 보시면 오른쪽에 그 우현의 앞쪽 우현의 그 빙하를 만나다 보니까 결국은 싱크대에서 1,500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때 뭐 이것 때문에 뭐 잘 아시다시피 솔라스가 탄생을 하게 되고요. 그 뭐 아시다시피 해상에서의 인명의 안전을 위한 협약, 이게 바로 이제 솔라스 협약인데 1912년에 이 사고 나고 나서 여러 국가들이 모여서 머리 맞대고 아이모에서 만든 게 이제 1914년에 드디어 솔라스가 나와서 이 솔라스는 지금 건조되는 모든 선박에 다 업데이트된 버전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싱커블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실은 좀 아쉬웠던 부분이 결국은 이제 이 격벽을 위에까지 올렸어야 되는데 격벽을 여기까지만 올리고 그냥 끝냈어요. 왜냐하면 물이 여기까지 안 올라간다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물이 계속 캐스케이딩으로 넘어가서 결국은 앞쪽 선수가 잠기고 부러지는 그런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거는 지금 뭐 만원경 보관 열쇠인데 뭐 아시다시피 별의별 게 다 겹치려니까 뭐 타이타닉 얘기를 좀 잘 아시겠지만 그날 워낙 파도가 없었고 위에 있는 문라이트도 없었고 더군다나 하나가 더 있었던 게 만원경 보관함 키를 갖고 있던 선원이 실제로 서해 배에다가 타지 않기 때문에 안 왔기 때문에 만원경을 실제로 선장이 봐지 못했습니다. 요거 나중에 경매를 통해서 나중에 요 키를 갖고 있었던 그 선원의 후손이 12억인가 아마 낙찰돼서 받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안타까운 일로 이어졌지만 결국은 이제 솔라스라는 소중한 레귤레이션을 탄생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영국 조선산업 이제 내리막길인데요. 요 잘 아시 스팅이라는 우리 저 영국 가수 잘 아실 텐데 그 뭐 고돈 매슈 토마스 썸너라는 친구인데 이분이 아마 요 정도 되겠죠. 어린 시절에 이 조선소에서 있었습니다. 요게 수완 헌터 조선소인데 요 조선소 보면 요 집들 보이시죠? 요 집들이 바로 요 집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집 앞까지 이렇게 오나시스가 발주했던 VLCC가 선수가 이렇게 좀 앞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그런 황금기를 맞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 친구가 나중에 실제로 음악을 계속 작곡을 못하고 있던 시절에 다시 한번 본인의 어린 시절 삶을 좀 되돌아보면서 자기가 이 지역을 뉴캐슬 지역에 떠나오게 된 그 이야기를 그린 게 여기 테드로다가 실제로 발표를 했는데 나중에 한번 시간 있으신 분은 요거 한번 보시면 조선 관련돼서 영국의 조선산업 이 쇠퇴기 어떤 느낌인지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주 이 친구가 작사를 꼭 다 했는데 어쨌든 뭐 그 철로 만든 산이 어쨌든 바다로 향하고 그래서 그 마지막 배가 이제 뭐 바다로 항해한다라는 이제 가사도 썼는데 나중에 한번 그 더 라스트 집이라는 음악 한번 좀 들어보시면 그런 가사의 구구절절이 좀 배어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미국이고요. 그 미국은 리버티십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아까 보셨던 영국의 그 리벳 공법이 이제 미국으로 와서 2차 세계대전 때 최첨단 용도로다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여기 흑인 아주머니 계신데 여기 백인 아주머니 계시고 이분들이 실제로 전쟁 영웅이고요. 요즘 같아서는 이제 안전 바로 그냥 휘슬 불어가지고 작업 중지 들어가겠는데 어쨌든 이 당시에는 이분들이 전쟁 영웅으로서 그 2710척이라는 어마어마한 배를 2차 세계대전 당시 찍어냅니다. 그래서 이때 포드 생산 방식이 다 적용이 돼서 여기서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막 기차 철로에 물류가 공급이 되고 이쪽에서 각 컴파트먼트 블럭들이 그 건조가 돼서 뭐 짧은 거는 뭐 하루도 안 걸려서 진수가 됐다는데 그건 좀 더 스페셜 케이스 같고요. 어쨌든 어마어마한 매스 프로덕션 시스템을 미국이 용접 혁신을 이루어서 내서 가능하게 했습니다. 독일이 그 당시에 미국한테 졌던 이유는 제 생각에는 2차 세계대전은 독일이 유보트로다가 10척을 쏘아서 유럽 전장터에서 침몰시키면 미국에서 15척을 생산합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독일이 질 수밖에 없었고요. 일본이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전쟁 중에 개발했던 모든 기술들이 녹아 있는 게 이제 그 조선공학 하시는 분들은 다 기본적으로 배우는 프린시팔 오브 네이벌 아키텍처라는 기본 조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 세계 조선공학은 다 이거 기본으로 다 배우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미국이 사실은 컨트리뷰션을 했습니다. 전 세계 조선을 위해서. 그 다음은 이제 미국이 이제 헐리우드가 또 이 조선을 좀 많이 발달했는데 이거는 좀 시간 관계상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저도 좀 이걸 찾아보다 보니까 실제로 여기저기 나오더라고요. 오비탈 드라이덕도 있고 무중력 블록 공포 뭐 별의별 게 다 있는데 이건 3D 프린팅으로 찍어내고 있고 그래서 헐리우드의 상상력으로 어쨌든 탄생시킨 우주선 조선소도 역시 미국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유럽은 지금 아까 그 그래프에서 잠깐 보셨는데 유럽이 여전히 지금도 이 원천 기술 측면에서 많이 갖고 있고요. 유럽 친구들은 축척의 시간을 제대로 활용을 해서 유럽의 메이커의 엔지니어들 10년 차면 자기네 회사가 100년 플러스 자기 10년입니다. 그래서 110년 차 엔지니어가 되고요. 한국은 좀 그런 부분이 좀 약했는데 어쨌든 저희들도 좀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좀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유럽은 혁신적 원천 기술을 많이 해서 지금 왼쪽 위에 보시면 이게 그 조선소에서 다 쓰는 CAD 시스템입니다. 이 CAD 시스템이 이제 유럽의 조선소가 코쿰이라고 나중에 좀 나오게 되는데 그 스웨덴 조선소에서 쓰던 CAD 시스템을 지금 전 세계가 다 쓰고 있습니다. 요것들은 이제 모형시험 수조라 그래서 모형 설비를 하고 있고, 지금 유럽은, 아까 스페인 나반티아도 보셨지만, 그 크루즈선 먼저만큼은 자기네들, 시장을 내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이것만큼은 놓치면 안 된다고 해서, 잘 하고 있고요. 그런 기자재 산업도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유럽이 이런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핵심적인 기자재 산업도 여전히 좀 탄탄하게 갖고 있어서 지금 뭐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유럽의 조선소는 말매의 눈물을 그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그거 이후에 뭐 일본한테 뺏기고 해서 조선 산업 자체는 실제로 지금은 좀 경쟁이 되지 않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거에는 결국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기 저 뭐 학교에 계신 분들도 좀 계신데요. 제가 사실 좀 돌이켜 보니까 저희들도 영국하고 뭐 미국 쪽 유럽에 있는 뭐 명문 대학교들의 조선공학, 그다음에 뭐 기계공학, 응용 이런 쪽에서 그동안 개발해 놓은 여러 가지 기술들, 원천 기술들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고 저희 나라의 뭐 유학생들도 많이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배워왔고요. 그래서 그 조선업 전성기 때 미국, 영국, 유럽이 전성기 때 역시나 그 동네 대학교들이 어마어마한 조선공학도를 양산하고 조선해양공학 학문 발전된 게 결국은 그 당시에 유럽 조선소를 끌고 왔고 견인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럽하고 미국에서 조선공학을 발전시켰던 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뭐 그 이후에 당연히 지금은
요 한중일 그 나라에서 그 뒤를 이어서 계속 발전시키고 있고요. 참고로 저희 한국에서는 제가 한번 봤었는데요. 올해,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1200명 정도의 조선공학과를 전국의 23개 4년제 대학에서 양산이라고 표현하는데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조선공학도와 조선기술자들을 양산해서 에듀케이션 해가지고 현장으로 좀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인력들을 다 조선소에서 품지는 못하는데 어쨌든 최대한 조선소 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브레인들이 계속 공급이 된다는 거는 여전히 저희 나라가 조선산업이 여전히 지탱할 수 있는 그 근본 뭐 뿌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지금은 이제 아까 보셨듯이 아시아로다가 좀 옮겨왔고요. 오른쪽 지도 잠깐 보시면 예, 아직 한국을 기준으로 요 정도 반경 안에 그 지금 전 세계의 조선 물량의 여기 지금 빨간색, 하늘색, 남색이 한중일 이제 중국, 한국, 일본의 오도국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동그라미 안에서 다 전 세계의 상선들은 지금 다 건조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탑5 조선소라고 했는데 이거는 좀 물량 기준으로 했는데 탑5가 전 세계 이제 50%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극동아시아 시대로 그 이미 시빌딩 클러스터를 독보적으로다가 구축해낸 극동아시아 시대로 일단 뭐 지금 넘어온 지가 오래됐고요. 요거를 얼마나 더 지킬 수 있냐, 요게 한국 조선소들의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일본 조선소 요 잠깐 말씀 좀 드리면 일본 쪽 지금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일본 조선소가 아까 이 미국에서 그 개발했던 용접 공법을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시킵니다. 눈부시게 발전시켰고 그거를 자동화시키고 로봇화하고 생력화, 경량화, 표준화해서 지금 왼쪽 아래 그림 잠깐 보시면 이게 66년도에 일본 박용기계학회지에 나온 로봇입니다. 이거 조선소에서 지금 한국 조선소에 다 이거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밀폐 공간에 작업자가 들어가서 용접하기 어려운 것들은 이런 로봇이 다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미 이 친구들 한 80년 전에 이런 부분들을 좀 아이디어로 그려냈던 친구들입니다. 뭐 참 잘 했었고요. 근데 지금은 좀 여러 가지로 아날로그의 이제 조선 쪽에서는 좀 일본이 지금 많이 지금 뒤쳐져 있고요. 그거는 결국은 왼쪽 아래 부분 보시면 두 차례 걸쳐서 일본 정부 주도로 조선 합리화 정책을 하게 되는데 한 차례 할 때마다 50%씩 그냥 조선 역량을 축소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핵심 기술자, 조선 숭룡공들이 이제 조선 산업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뭐 결국은 이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사실은 반면 교사를 삼아서 그 핵심 인재들을 좀 계속 그 유지할 수 있는 뭐 정책, 그런 뭐 유도책을 좀 나라하고 같이 조선 민간이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른쪽 아래는 제가 사실 좀 일본이 이런 쪽으로 역시 아날로그에 대해서는 굉장히 뭔가 향수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이게 히다치에서 만든 도장 찍는 로봇입니다. 일본 관공서에 이제 납품이 됐는데 2020년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 보면서 그냥 도장 안 찍으면 되는데 이게 그 도장을 꼭 이런 식으로 로봇을 이용해서 찍는 걸 가지고 이제 자랑을 하는데 요거는 뭐 이 일본의 이제 뭐 문화기 때문에 이렇게 아날로그 그런 직인에 대한 어떤 뭐 중요성 이런 차원에서 일본이 이런 쪽으로는 계속 뭐 발전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또 다른 하나는 뭐 일본 애니메이션으로 아시다시피 우주전함 야마토 2199라고 해서 보셨겠지만 어쨌든 폐허가 된 일본 구레조선소 나중에 이제 좀 사진 잠깐 나올 텐데요. 요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으로 조선이 이제 부활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좀 썼는데 요거는 아까 그 트라이본 그 조선 캐드 시스템 말씀드렸는데 왼쪽이 조선소가 코쿰 조선소입니다. 스웨덴의 말메에 있는 조선소고요. 이 당시만 해도 이 1500톤 크레인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사이즈였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가장 큰 조선소 크레인을 갖고 있었는데 얼마 써보지도 못하고 바로 이렇게 해체를 해서
1달러에 현대중공업으로 넘겼고 현대중공업에서 업그레이드 돼서 1600톤 크레인으로 재탄생합니다. 이게 지금 울산 도크 쪽에 지금 설치가 돼서 잘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게 그 세계 조선시장 패권이 결국은 이제 한국으로 이동했다라는 역사적인 장면으로다가 뭐 사람들이 다 얘기하고 있어서 지금 여기다 말씀을 좀 드렸고요. 한국으로 이제 좀 넘어와서 대한민국 최초 조선소는 최초의 대형 방산 조선소는 조선중공업이라고 해서 여기 조선은 배를 만드는 건 아니고 그 조선입니다. 나라 조선중공업이라고 해서 미쓰비시 중공업이 부산 영도에 설립했는데 이거는 2차 세계대전용 군함 건조하고 수리 목적으로 군수산업기지를 위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영도 조선중공업을 설치가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영도 조선소가 되고 거기 부산에 영도 가시면 이렇게 대한민국 조선 1번지 타이틀로 해서 도크가 있었던 자리, 이 도크가 있었던 자리에 표지석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이후에 대한항공사로 민영화가 됐고 그 이후에 이제 한진중공업으로 인수돼서 현재는 이제 HJ중공업으로다가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역시나 뭐 명실상부한 전 세계 넘버원입니다. 현대중공업이고요. 현대 건설이 뭐 박정희 대통령의 4대 핵심 공장 추진 일환으로 해서 현대건설이 조선소 건설하게 된 게 이제 현대중공업의 표시가 됐고요. 이때 조선소 건설과 선박 건조를 동시에 진행한 뭐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조선공업 역사에 어쨌든 기념비로 남을 만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72년도 착공하고 뭐 74년도에 중공과 선박의 진수까지 한꺼번에 하는 장면이 지금 요 사진에 좀 나와 있고요. 그때 했던 선박도 작은 선박도 아니고 26만 톤급 VLCC를 수주를 했습니다. 뭐 이게 아마 우리 지금 현재 한국 조선소에 일하는 조선소에 일하는 조선쟁이들의 어떤 자부심의 시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게 이제 울산중공업이고요. 울산현대 조선소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도크가 지금 10개 드라이독을 보유하고 있고요. 뭐 세계 1위 조선소답게 뭐 조선뿐만 아니라 대형 엔진까지도 종합중공업 기업으로다가 위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압도적인 전 세계 1위 조선소가 맞습니다. 뭐 500원에 대해서는 뭐 다들 아실 테니까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소 쪽에서는 삼호중공업을 참 잘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가장 오른쪽 위에 써놨는데 가장 젊은 조선소입니다. 그래서 인천조선에서 출범해서 한라중공업을 거쳐서 결국은 현대중공업이 위탁해서 2002년에 현대중공업 그룹으로 했는데 가장 LNG를 그러니까 잘 만든다는 게 어쨌든 뭐 삼성도 있고 다 잘 만들겠지만 어쨌든 가장 혁신적으로 화물창 공사를 다 한 다음에 론칭을 하는 아주 훌륭한 공법을 이용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3호중공업의 현대화된 설비 그 다음에 육상공법 개발도 잘 했고요. 그래서 아주 칭찬할 만한 일들을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3호중공업 아마 지켜보시면 좀 계속 잘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 뭐 저희 또 제가 하나니까 소재 이제 대우조선 과거의 대우조선의 옥포만의 모습입니다. 이런 옥포만의 농촌 풍경이 어촌 농촌 풍경이 좀 보여드린 이유는 이런 데가 나중에 다음 페이지에 이제 조선소로다가 빅3 조선소로다가 전 세계 1, 2, 3위가 됐고요. 오른쪽에 잠깐 이 부분은 잘 모르실 텐데 옥포 해전 때 이순신 함대가 요 옥포 앞바다 쪽에서 요 동네에 진열을 했었고요. 그때 옥포만에서 노략질하던 일본군의 대장이 포도 다카토라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이제 나중에 등장하는데 참 이게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나중에 일본 조선업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또 등장을 해서 제가 좀 크로스 체크를 해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때 이순신 함대한테 아주 혼나서 주랭랑을 쳐서 결국은 일본에 돌아가서
이마발이라는 지역의 영주가 되는 친구가 바로 토도 타카토라입니다. 이 친구가 하필이면 이마바리의 영주가 돼서 그 지역을 부흥을 시키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좀 뒤쪽에서 나옵니다. 어쨌든 이 오포만에서 결국은 이런 어촌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조선소로다가 됐고요. 저희는 아까 보셨던 대한조선공사가 제2조선소로 확장을 하기 위해서 73년에 조성 시작했고, 그때 이제 오일스쇼크 난 이후에 이제 대우그룹이 인수해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2023년 하나그룹이 인수해서 하나오션으로 이제 재탄생해서 저희가 좀 뭐 미국 조선소에서 해외 생산기지도 확충을 하고 탑으로다가 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저희 도크의 4열 LNG를 동시 건조하는 아주 보기 힘든 그런 일도 저희가 좀 이뤄내고 있고요. 요거는 제 자랑 좀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그 제가 프로젝트 매니저로 했던 쇠빙선입니다. 그때 제가 이제 북극해 가서 실제로 요거를 이제 좀 진두지휘를 했고요. 쇠빙 LNG만큼은 쇠빙 상선만큼은 저희가 하나오션이 굉장히 특화돼서 열심히 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해외 생산 기지를 계속 확충하고 있고요. 그 왼쪽으로 보시면 이게 그 미국의 필라델피아, 요새 신문에 계속 나오는 필라델피아인데 여기는 1800년에 뭐 미국 미해군 조선소로다가 처음에 출발을 했고요. 저희들이가 인수한 조선소는 여기 저 도크 넘버 4, 5에 도크 2개하고 조선 부지입니다. 이 조선 부지를 저희가 이제 인수해서 상성건조 미국의 존스액트법하고 미국 해군 쪽의 물량들을 이제 수주를 해서 건조를 하려고 좀 하고 있고요. 미국의 생산기지 확장하려고 있고, 오른쪽은 이제 저희가 이제 또 인수한 하나 오프쇼 싱가포르입니다. 이 싱가포르의 다이나맥이라는 탑사이드를 전문으로 하는 야드고요. 저희가 인수해서 저희가 뭐 저희의 탑사이드 물량뿐만 아니라 그 해양 쪽에 해양 구조물 생산 기지로 저희가 더 확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뭐 삼성중공업입니다. 여기도 뭐 전 세계에 내놓으라는 조선소 탑3고요. 우진조선소로 처음에 이제 1977년 그 이후에 이제 고려조선소로 이름을 바뀌었는데 어쨌든 그 1979년 요 일도코 완성하여 지금은 뭐 전 세계 FLNG 쪽 해양 쪽에 굉장히 강력한 파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이 분야에서도 압도적인 위치를 좀 보여주고 있는 전교 1, 2, 3등 조선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현재 일본 조선소가 니혼 조선소로 통합을 거쳐서 결국은 니혼 조선소라는 커다란 조선소가 하나가 이제 있게 됐는데 이게 이제 복잡하게 있지만 결국에는 JMU라는 또 통합을 거친 회사하고 이마바리 지역에 있는 이마바리하고 해서 51대 49로 해서 니온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그 쉐어 포션만 놓고 보면 이마바리가 더 통제권이 있는 거죠, 사실은 51%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미쓰비시 조선소 아까 야마토 2199 일본의 애니메이션 그게 이제 요 조선소의 여기 폐허가 된 조선소 밑에서 건조됐다고 이제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그 부분인데 이 조선소가 바로 구레 조선소입니다. 그래서 이마바리 조선소가 결국은 일본의 조선소를 통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이순신한테 개박살나고 가서 혼나고 죄송합니다. 책들만 써서 이순신 장군한테 혼나고 가서 도망가서 일본의 영주가 됐던 이마바리 현입니다. 이마바리 지역에 이제 실제로 도시를 건설하고 물론 직접적으로 이 선수가 이분께서 여기 조선소를 건립하고 이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도시 기반을 이분이 통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어쨌든 뭐 인연이 있는 그런 인물로다가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세보 조선소를 제가 잠깐 뭐 여기는 좀 작은데 미국의 제7함대가 여기에 있습니다. 7함대의 수리기지가 이쪽에 있고요. 모함대하고 사령부는 요코슈카에 있는데 그 군수지원기지, 수리기지는 이쪽에 사세보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세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 존스 액트법, 미국 해군 관련된
법에서 조금 예외가 있어서 이 친구들은 이런저런 MRO 사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쉽게 접근하고 수익의 형식으로다가 좀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저 한국 조선소들도 이렇게 좀 지금 기회가 있는 미국의 제7함대 MRO 사업들 해서 좀 기회를 더 확장을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게 되면 뭐 조만간 이렇게 사세보 조선소 같은 그런 뭐 구조가 좀 탄생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뭐 사실 좀 무서운 부분이긴 한데요.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결국은 경쟁 기업 고사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네들이 시장을 갖다가 장악하는 이 전략이 태양광, 배터리, 전기차, 석유화학, 제철까지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중국이. 이게 지금 조선으로 확장하는 그 단면을 보여주는 게 여기 창싱 아일랜드 조선 단지입니다. 상하이 가실 때 한번 잠깐 뭐 내려다 보시면 어마어마한 스케일로 조선 최신의 조선 단지들이 구축되고 있고요. 여기 일부 요 구간만 잠깐 보시면 이게 지금 미국에서 사실은 미국 전략연구소에서 내어놓은 보고서인데요. 여기 항공모함, 여기 트룹십, 뭐 이런 구축함들, 군함 다 있고요. LNG선 있고, 여기에 이제 CMA-CGM 컨테이너가, 대형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런 상선들 건조하면서 결국 기술 넘어가고 돈이 넘어가서 이런 거 만든다. 라는 게 지금 미국 전략 문제연구소 쪽의 해석이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의 그 화살촉인데,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처럼 좀 이렇게 타겟을 해서 중국 조선소를 좀 밀착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이게 과연 어떻게 번질지 그 오른쪽에 보시면 트럼프 1998년도에 이제 이때는 대통령은 아니셨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때 그 비즈니스맨으로 저희 그 야대에 한번 좀 왔다 가셨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셔서 이런 정도로 저런 정도로 해서 지구를 좀 흔들고 계신데 이게 어떻게 저희 조선 그리고 해운에 어떻게 작용할지가 좀 관건이고 저희들이 계속 여기 이런 위기 속에서 기회를 좀 잡기 위해서 각 조선소들이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시 한번 잠깐 말씀드리면 쭉 저희가 훑었고요. 그래서 역사 쪽으로 오면 결국은 지금은 한국하고 중국 이 두 나라가 조선을 뭐 장악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과연 그동안 아까 쭉 보셨던 역사 속에서 제가 한번 쭉 훑어봤고요. 물론 챗 GPT한테도 한번 좀 이런저런 얘기해서 많이 좀 대화를 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역사적으로 해상 패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해당 지역에는 요 6가지 정도가 좀 다 구성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왼쪽 위에 있는 태초적으로 해양을 끼고 있고 해양 민족, 그다음에 해양 정체성, 해양 국가라는 해양 지정학적 기반에서 출발을 해서 뭐 왼쪽에 해양 역량을 뭐 무역, 해군력, 자원, 그다음에 인력 양성 아까 그 뭐 각 대학교도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거는 이제 노동 집약 산업이면은 뭐 틀림이 없으니까 뭐 당연히 로봇화를 하고 자동화를 하지만 여전히 노동력 상당한 노동력이 투입이 돼야지만 되는 산업이고요. 이제 오른쪽 위에 보면 기술 집약적이고 국가 주도의 조선산업 클러스터를 옛날에 아까 보셨다시피 베네치아 같은 그걸 보시면 좀 여실히 얼마나 중요한지 그 조선 클러스터라는 게 뭐 아실 수 있고요. 뭐 오른쪽 아래가 이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여기 이 부분인데 해운, 금융, 뭐 물류 이런 저런 거에 전후방 통합 생태계를 갖추고 그게 건강하게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한국 조선소가 반에서 1, 2, 3등이 전교에서 1, 2, 3등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 제가 그냥 말로 붙여봤습니다. 그냥 칩빌딩 헥사곤이라고. 물론 뭐 이건 그냥 제 개똥 철학이긴 한데
어쨌든 제가 이것저것 자료 준비하면서 좀 고민을 해서 얻은 결론이 요 시빌딩 헥사곤으로다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요거는 뭐 말씀드릴까 말까 했는데 아까 그 초반에 그 배가 돈을 버는 그런 거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용기를 내서 말씀드리는데 조선소는 남들이 돈 버는 곳으로 도구를 만드는 곳인데 이상하게도 대장장이가 돈 잘 번다는 소문이 나면 손님이 끊깁니다. 이게 참 애석한데 그 대장쟁이 우리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작품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판도라 상자, 뭐 프로메테우스, 뭐 헤르메스, 모자, 방패. 근데 어쨌든 조선소는 그런 게 결국은 밸류인데 이 밸류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고 고민을 하다 보면 뭐 이 자리에 계신 뭐 신원수 전무님이나 뭐 저희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조선소에는 생존 불금식이 있습니다. 이게 뭐 결국은 다른 데서도 비슷한데 코스트보다는 프라이스, 성과가 좀 커야 되고요. 그거보다는 배를 사가시는 분들 또 배를 쓰시는 분들의 밸류가 더 커야 되는데 요즘은 선주들, 용선주들이 알파를 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안 되고 이제 왼쪽 아래 뭐 아이콘으로 보여드린 여러 가지 이거 플러스 뭐 제로 에미션, 메인터넌스 제로, 뭐 여러 가지 사이버 세큐리티,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 어쨌든 간에 기존의 전통적으로 조선소가 제공해드렸던 밸류에서 더 달라는 게 지금 시장의 요구인데 뭐 조선소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세상에 없었던 썸씽이 필요한데 이게 지금 누구도 이거다라고 얘기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뭐 카본하고도 엮이기도 하고 AI하고도 엮이기도 하고 근데 이런 부분에서 제가 약간 화두를 던지자면 그 아마 대개 디지털 카메라 굉장히 많이 있으실 텐데 몇 개씩 아마 장롱 속에 서랍 속에 박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디지털 카메라가 성능으로다가는 못 이기거든요. 근데 그 많은 디지털 카메라가 그러면 뭐 그만큼 시간은 누가 먹었냐처럼 그만큼 디지털 카메라는 누가 먹었나? 라고 살펴보면 오른쪽 위에 이분이 먹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카메라의 성능으로 따지면 스마트폰보다 좋을 수가 없습니다. 스마트폰이 좋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만큼 디지털 카메라가 얘한테 밀렸어요. 그게 왜냐면 이제 그런 SNS 여러 가지 모바일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 공유라는 밸류, 그러니까 공유라는 밸류가 실제로 시장에서 원하는 전혀 새로운 썸씽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면서 디지털 카메라가 결국은 모바일 폰한테 자리를 완전히 뺏깁니다. 그래서 조선도 결국은 뭐 이거는 뭐 저 시장에서 왼쪽에 원하는 지금 뭐 제가 원 클라우드 만들었는데 여러 가지 뭐 화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화물만 잘 날려드는 선박이 아니라 만들수록 달릴수록 돈 버는 선박 이걸 내놓으라는 게 이제 그 시장이 근데 그런 썸씽이 좀 있어야 되는데 뭐 나름 저희뿐만 아니라 뭐 조선소들 전 세계 조선소들 다 이런 뭐 이런저런 기술들 가용한 기술들 미래 기술들 다 끌어다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변화의 속도를 거의 따라갈 수 없는 시대까지 갔는데 결국은 그나저나 기술력의 차이가 조선소들이 제공할 수 있는 밸류의 차이고 그래야 시장이 원하는 뭔지 모를 썸씽을 계속 찾아가면서 초격차를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 그림은 이제 저희가 저희 연구소 쪽하고 기술 쪽에서 디지털라이제이션, 디카보나이제이션 뭐 그다음에 방산도 있고요. 스마트 그린 심리와도 관련돼서 그냥 보기 좋게 이렇게 그림들, 미래 기술들, 그다음에 현재 가용하고 적용되고 있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밸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뭐 도식화 해놓은 건데요. 요거는 뭐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이 여기서 이제 원하는 것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도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저희 같은 경우에 뭐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 뭐 이거는 저희가 유령급 무인 전투함이라 가지고 마덱스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희들 하고 있고 현대 같은 경우에 뭐 최근에 SMR 원자력 추진 컨테이너선 있고
삼성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큰조선소만 좀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어째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뭔가 계속 끊임없이 개발하고 연구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도전을 계속 하고 있고요.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죠. 뭐 북극해에 가서 오리배처럼 해서 휴먼 파워드로 해서 좀 아, 제로 에미션 오리배가 좀 나오는 날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한국 조선소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잠깐 제로 카본 사회에서 과연 아까 초반에 인사 말씀하실 때 출국차 어떻게 유지할 거냐, 어떻게 확대할 거냐 이런 거 하면서 제가 좀 예전에 고민해봤던 제가 이제 모스크바 이제 지사에도 근무를 했었는데요. 원소 주기율표라고 아실 텐데 실제적으로 멘델리프라는 사람 러시아 화학자보다 먼저 독일의 화학자가 원소 주기율 개념 정립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왼쪽에 노란색은 이미 이 메이어라는 친구가 정립해서 다 좀 어느 정도 했었던 얘기들이고요. 그래서 그 주기율표 개념 정립은 이 친구가 먼저 했었는데 멘델리프가 잘한 게 뭐냐면 이 오른쪽 그래프 잠깐 보시면 이게 Y축이 동점성 계수입니다. 이 친구의 박사학위 논문이 물과 알코올의 결합에 대한 담론, 영어로는 이 정도인데요. 당연히 러시아어 논문인데 이 논문을 보시면 이게 그 아주 핵심 그래프인데 온도에 따라서 에탄올, 즉 물과 알코올의 결합 비율이 어떻게 동점성 계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좀 보고 있는데 이게 희한하게 40도일 때 동정소 계수들이 가장 높습니다. 요거는 이제 온도에 따라 좀 다른데 어쨌든 온도가 점점 낮을수록 이제 40도 이제 들어오고요. 어쨌든 여기서 이제 40도를 쭉 그으면 동정성 계수가 가장 높다. 그래서 결국은 가장 안정적이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해서 그 멘델리프가 그 이 박사학위를 좀 땄는데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멘델리프가 이 친구보다 먼저 세상에 원소 주기율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여기 초록색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과감하게 예측을 합니다. 여기는 분명 뭔가 원소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조만간 나는 개발을 발견을 못해도 조만간 채워질 거다라고 하면서 원소 주기율표를 쫙 뿌려버립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뭐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원소 주기율표인데 이 아저씨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사실은 예측력도 있었지만 본인이 과감하게 이쪽으로다가 방향성을 끌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 원소 주기율표 하면 멘델리프라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요. 그래서 그 과감하게 그 방향 설정할 수 있는 시장의 세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한국 조선소들이 지금 해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40도 잠깐 오른쪽에 말씀드린 거는 러시아 보드카가 다 40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시장 세터인데 멘델리프가 이거 내니까 결국은 40도일 때 동정성 계수가 가장 높으니 아무리 먹어도 술 취하지 않고 몸에 해롭지 않다라는 주장을 해서 러시아 보드카는 무조건 40도입니다. 이제 또 사실은 이제 약간 좀 튀었는데 어쨌든 멘델리프라는 친구처럼 저희가 뭔가의 방향성을 정해야 되는 시점이고 그게 이제 한국 조선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고요. 제가 오늘 마무리 말씀을 감히 여기 저 대가들께 공자님들께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했는데 이 공부 모임을 제가 이렇게 뭐 100%는 참석 못했습니다만 참석하다 보니까 여기 사진에 좀 나온 게 경기도 양평의 용문사 은행나무입니다. 그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 사진을 좀 이게 봄에 찍은 사진이고요. 여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가을에 이렇게 노랗게 열매를 맺고요. 겨울철에 이렇게 하얀 눈 속에도 버팁니다. 그래서 1000년 넘게 살아온 이 용문사 은행나무가 아름다운 게 지금 여기 계신 분처럼 정말 계속 봄이면 잎새를 틔우고 잎사귀가 나오고 파릇파릇 가을이면 열매를 맺고 하는 지금 이 바다 공부 모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용문사 은행나무가 아닌가 그래서 아름다운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마지막 엔딩을 바닷속 공부 모임, 바다 공부 모임 속 오해승과 양과식님께 폭삭 수다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예, 제가 수고하셨습니다. 내용 예, 드립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